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8대2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의 원인에 의해 80%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상위 20% 고객에 의해 매출 80%가 일어난다거나 잘 나가는 제품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거나 20%의 문제가 전체 분량의 80%를 초래한다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도 높은 곳에 자원을 먼저 비중 있게 투입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실행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배제해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작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집중하는 게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1월 19일 화요일. 아이고, 많은 분들이 또 벌써 KBS 콩으로 출석해주고 계시네요. 임근재님이 바로 굿모닝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모두들 굿모닝 되십시오.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또 원탁의 기자들 K 만나시면서 같이 토론도 뜨겁게 해보시는 날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각 부처 수장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진작에 이름을 올렸고요. 누가 정책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운명까지 좌우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밑그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또 국내에서도 기업마다 인사 발표가 한창입니다. 외국인 CEO, 또 90년대생 대표이사 등 새로운 바람이 대기업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등 재계 인사철 분위기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두 글자. 오늘은 쉽습니다. 이것 금리가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것 10년물의 금리가 최근에 4.4%를 상회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기도 한데요. 보통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낮다고 합니다만 이 발행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그 위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질이 나쁜 이것은 정크 본드라고도 부릅니다. 일상에서는 빌려준 빚, 채무를 받아낼 권리, 채무를 받아낼 권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콩으로 누가 국채라고 오답을 쓰시니까 다 따라서 쓰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컨닝이 잘못됐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이것이죠.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가 새벽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내렸습니다. 네. 0.13%.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6%, 0.39% 각각 올랐는데요. 대선 이후에 가속화됐던 트럼프 랠리가 좀 지난주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언급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현지 시간 20일 발표되는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그렇죠.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전용 칩 이른바 블랙웰에 이 과열 문제, 서버 과열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 내줬고요. 네. 반면에 테슬라는 5%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호재였는데요. 개별주 장세였고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이 물가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는 소폭 떨어져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좀 불가피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뭐 3%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이 제공했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은 배럴당 69달러대,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 1월물은 배럴당 73달러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 이제 개장한 국내 증시는 일단 뭐 소폭 상승과 하락,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한 200원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 악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2,000원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하락세는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그래도 2,400선, 코스닥은 680선, 뭐 700포인트, 2,500포인트 여길 넘어가질 못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에서 또 반대 매매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른바 이제 비트로 인한 반대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이제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131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하루 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100억 원대 이상으로 올라온 건 지난 10월 18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인데요. 특히 이제 이 위탁 매매 미수금은 뭐 1조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매매라는 게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임의대로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절차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지난주 2,400선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모처럼 이제 요즘처럼 특히나 이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반대 매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거래용 잔고가 많은 종목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B2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또 해소하고 그 선도적인 지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 종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 일부 종목을 좀 바꾼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을 특별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이란 말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지수는 지난 9월 24일이었죠. 첫 발표된 이후 2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취지가 미흡하다. 구성 종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지적에 따른 건데요. 네. 이번에 추가되는 기업은 지난 9월 24일 이후 다음 달 6일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 따라서 기존에 100개 종목에다가 이제 편출 종목 없이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이해한 기업을 플러스해서 100개 종목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편입 종목, 세부 종목은 이제 변경 당일인 다음 달 20일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왜 이런 기업이 투자자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기업이 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단 편출은 하지 않겠다. 근데 새롭게 편입은 몇 개 더 하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이네요. 또 경영권 분쟁이 한창 중인 그 고려아연 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기술 중에 하나를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고려아연의 2차 전지 이른바 양극재 핵심 소재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게 해외 유출이 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꼭 집어서 말하는데요. 네. 따라서 해당 기술은 이제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만에 하나 이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하려고 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어쨌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 아이언의 입장에선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이고요. 국가 기간 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MBK 파트너스 측도 중국 매각설에 대해서 국가 기간 산업인 고려 아이언을 중국에 팔 의도도 팔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인수한 기업을 일정한 기간 이후에 매각해야만 의미가 있는데 이를 인수할 후보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MBK 측에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 들어보죠.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제 부동산 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이 1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위 10% 가구의 평균 3,100만 원입니다. 격차가 무려 40배에 달합니다. 또한 상위 10% 가구는 평균 2.37채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의 경우에는 0.98채로 자산 양극화가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 한 2,100만 원이었고요. 주택 소유자 1,561만 명이 1인당 평균 1.07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 가구 소유율이 56.4%, 100명 가운데 56명 정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층, 신혼부부와 같은 이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좀 확대하고 주택 소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다 이런 루머가 들어왔어요. 이 그룹 측은 적극 반박을 했고요. 맞습니다. 어제 아마 롯데그룹주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바로 유동성 위기에 휩쓸리면서 주요 상장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롯데그룹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시했지만 기관 투자자들까지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같은 주요 종목들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한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도 위험 직전이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가 나돌았는데요. 물론 이제 롯데그룹 측은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케미칼 면세점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계열사에서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유동성 위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 업계에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사실 롯데그룹은 지난 8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을 했지만 주가 흐름은 좀 개선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제 롯데그룹 전체 시가총액도 지난해만 한 20조 원대에서 어제 13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루머가 지금 계속 주가를 짓누르는 양상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불안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또 롯데그룹 측의 설명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시죠. 스튜디오에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신 중에 또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 당선인이 네. 어떤 사람을 어떤 부처에 수장으로 앉힌다. 이게 계속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논란이 항상 따라붙더라고요. 네. 물론 뭐 항상 인사 기사에서 논란이 따라붙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선이 5일이었죠. 그리고 한 8일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장관급 내정자 한 12명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빠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랑 비교를 해보면 12명 원래 인선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40일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인선을 했으니까 한 5배 정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사가 이제 잘만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인사 빠르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인사할 수 있는 배경엔 사실 해야 할 것들을 많이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절차, 검증.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이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들은 이제 보통 그 장관급 내정자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심사하고 조사하고 이제 국회랑 협의하고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즉흥적인 발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문제들이 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제 지명자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인데 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백신 그 코로나 백신 불신론 신봉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백신은 위험하다. 백신을 사용하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소 이제 무리한 주장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백신 반대 로비 활동도 하고. 그래서 미국 의료계 인사들이 이거는 미국 공중보건의 이제 명백한 위험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그 인선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명자들을 비롯한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인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준비된 인사. 또 트럼프 당선인은 경력직 아닙니까? 예, 경력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충성심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가 제대로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쳤느냐. 맞아요. 뜻이라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펼쳤느냐. 처음에 보면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뭐 매티스 국방장관 아니면 맥메스터 국방안보 보좌관 뭐 국무장관 틸러슨까지 포함해서 다 트럼프 말을 안 듣고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네. 주장하는 게 좀 반발을 좀 했었던. 네. 네. 사실은 트럼프가 얼토당토 아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여튼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내보내지거나 자기가 나가거나 다 나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정권의 적이 됐죠. 이번에 선거할 때도 저 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볼튼 안보보좌관도 회고록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해 놓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 인사는 무조건 로열한 사람을 보겠다. 충성심. 충성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충성하라 네. 이거죠. 내 말에 반기를 들지 않는 사람. 나보다 똑똑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시킨 대로 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선명해서 계속 쭉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과도한 쏠림 현상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좋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완전체라고 해서 원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의 재임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남은 시간은 4년밖에 없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쏠림 현상이 또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김준범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지 아직 보름이 안 예,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거의 집권한 것 같은데 네, 취임은 1월 20일이에요. 아직 2달 남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전해지는 외신,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미국에 비하면 이제 저희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입장에서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구경꾼인데 네. 저는 여러 가지 가치의 전도, 가치의 혼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다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보는 인사라는 거는 충성심이라는 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코드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편중 인사. 우리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늘 비판하는 게 그건데 그게 맞다는,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트럼프 정부의 인사에 1기 때는 딸이 개입을 했고 2기 때는 아들이 뭐 거의 공식 뭐 인선 작업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의 정치 개입,
국정 개입이라고 늘 배워왔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민주주의를 가장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이라고 항상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권력자에게 돈을 내고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자기한테 유리한 사업적인 이익을 받는 이거 정경유착 우리가 그걸 끊어내는데 몇십 년 걸렸거든요. 네. 지금도 항상 경계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정경유착 아닌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모든 게 지금 아름답게 포장되면서 비전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가치의 혼란을 느끼는 거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우리나라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무장관 이 사람 안 치쇼. 지금 두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 아는데 한 사람은 지금처럼 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혁신을 할 사람이야. 혁신할 사람 안 치쇼. 누구 안 치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이고 낯선데 또 미국의 상식으로 봤을 땐 어떨까? 또 미국 내에서도 이런 편중된 인사,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코드와 맞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뽑는다. 미국 내 시선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뭐 일단 뭐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러려니 할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뭐 가치 전도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이제 언론들은 계속 이제 비판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또 하나가 이제 성비위 의혹 있는 이제 후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비위, 성비위, 성매수 의혹이 있는. 그러니까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제 폭스뉴스 앵커인 피트 헤그세스라는 분이 있는데.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엄청 젊고 이제 군 계급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않은 데다가 이제 폭스뉴스 앵커니까 이제 깜짝 발탁이다, 파격 발탁이다, 군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많이 이끌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 지명 이후에 성비 의혹이 제기가 돼서 미국 언론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제 맷 게이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17살,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으로 또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전히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지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미국 언론에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던데 제 외신들 보면은 근데 그 비판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시각은 기존 언론은 다 민주당 편이고 다 그냥 기성 부패한 친민주당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가장 큰 1차적인 시험되는 결국 이제 논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성추문 논란이 2명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 국방부 장관 지명자 두 사람이 성추문 의혹 혹은 뭐 최소한 개입됐다는 팩트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청문회를 통과하느냐를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통과해 버리면 이제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언론은 다 그냥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귀닫고 가겠다는 거구나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서라도 일단 한번 탈락이 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존의 원리가 좀 작동을 하면서 공화당 안에서도 최소한 거릴 건 거르자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첫 판가름이 그 인선의 통과 여부인 것 같아요. 일기 트럼프 집권 당시에는 그래도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좀 견제를 해줬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러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한다 아니면 트럼프가 저런 사람을 지명한다라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 유유상종. 네. 예. 1기 때도 그랬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막 아주 깊게 생각하고 고도로 전략화된 발언을 하거나 아주 최선의 사람을 고민해서 뽑거나 그러지 않아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방향을 삼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뽑혔지입니다. 기존 기성 언론들이 그렇게 뭐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저거 문제고 그리고 지금도 지명자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라고 하지만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을 미국은 왜 뽑았을까? 미국은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할까? 그 부분을 봐야 우리한테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저거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 국익을 최대한으로 이끄는 걸까? 특히 뭐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한국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특히 보건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물론 이게 그 장군 출신도 아니고 소령 네. 출신이어서 굉장히 놀라운 것도 하나 있고 그분의 몸 이야기를 보면 이제 문신이 거의 극단주의 문신이 몸에 엄청 많다 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또 놀랍고 거의 나치 문신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계 네. 최강의 군대를 이끄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거 이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볼까? 아까도 잠깐 이제 어떤 뭐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미국은 이걸 표현의 자유로 본다는 거고 지원할 거면 지원하고 후원할 네. 거면 후원하라 대신에 밝혀라 또 적극적으로 또 밝히기도 하고 근데 공을 많이 세우기도 했어요. 돈도 많이 썼고 일론 머스크가 저희가 그만큼의 예. 네, 얘기했잖아요. 네. 복권. 필라델피아 아니면 펜실베니아 주가 경합주인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견해물 밝히면서 이렇게 복권처럼 자기 이렇게 걸면 그중에 한 사람 뽑아서 매일 10억 넘는 돈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자유와 네. 뭐 총기 소유 합법화 이런 거를 지지하는 글을 네. 올린 사람 중에서 네. 매일 한 명씩 뽑아서 선물 주겠다 이거. 네. 그것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해요. 네.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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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돈을 썼답니다. 돈을 쓰면 공신이 되는 것. 이게 미국 정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거죠. 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돈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모은 돈이 해리스가 모은 돈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돈이 좀 더 절실했을 것이고 그때 한 사람이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지원해 준다. 이 사람이 공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정치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고 TV 광고를 하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그렇게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관습처럼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거비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미국의 정치를 중국에서 비판할 때 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야라고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야 저 나라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리더를 뽑을 때 돈이 좌우하게 두진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제도의 정당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면이긴 하지만 여튼 그게 한계이자 현 주소입니다. 미국 언론에 보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네. 이제 트럼프와 뭐 머스크의 일종의 뭐 연합 손잡은 거를 과두 정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뭐 올리가키라고 하던데 예전에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정치 배울 때 뭐 과두정,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소수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딱 연합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과두제, 이제 과두 정치라고 배웠는데 그거의 부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주 비판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계속 가치의 존재라고 했지만 지금이 만약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세계 질서의 격변기라면 격변기에서는 당연히 기존 질서를 깨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50년 뒤에 볼 때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의 모든 진단이 지금 다 그냥 과거에 젖은 꼰대식 비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법이 최근에 시행됐죠. 2, 3년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자기와 이해충돌이 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선진적인 거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그것도 우리 도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배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우리 전기차만 생각하지만 스페이스 X도 있고 그다음에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간 뇌 일종의 의학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이렇게 지하로 뚫어가지고 뭐 KTX를 쏴버리는 서울에서 부산 20분이면 가는 이런 사업도 하고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 사업도 하고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규제에 따라서 사업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부 효율부 장관이 된다는 정부 효율부 생소한 부인데 그래서 정부의 많은 부처의 생사여탈권을 쥐는단 말입니다. 근데 정부 효율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어떤 통신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의 예산권을 뒤흔들면 그럼 그 방통위는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산술적으로 당연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닌가? 이해 충돌되는 게 한 10개는 되겠는데 근데 지금 그냥 묻지 마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근데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또 밤사이에도
테슬라 주가가 한 5.6% 급등했거든요. 네. 그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니까 또 바로 이렇게 또 주가도 반영이 되는 거고 또 당연히 그걸 위해서 머스크는 그만큼의 돈을 썼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계산해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다 끌어모으면은 선거 첫날 주가로 올라서 머스크가 불린 자산이 계산해 보니까 260조 달러예요. 물론 뭐 주가라는 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하고 있고 엄청난 비즈니스 도박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이어질까 또 봐야 하는 거고요. 정부 효율부라는 게 실제로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정부의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장관이 되면 뭐 백지 신탁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공식 직함은 못 맡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 효율부라는 이름으로 고문직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도 미국은 있습니다. 뭐 외부 위원회 성격으로 또 네. 두면서 왜냐하면 또 이제 경영 중심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뭐 백지 신탁이라든지 뭐 이해 충돌 이런 것도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니까 일론 머스크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스크랑 친한 사람들도 정부 요직에 올라간다든지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해충돌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방송통신 정책 뭐에서 구글, 메타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 이제 인터넷상으로 통신상으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FCC라고 하는데 그 FCC 위원장으로 공화당 소속 위원입니다. 브랜던 카라는 이제 공화당 소속 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 제재나 규제 이런 거에 내는 목소리가 이제 트럼프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극단주의나 혐오 같은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은 이제 언론 자유 탄압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 X죠.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를 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왜 그런 걸 검열하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새로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테슬라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이제 공공연히 단위 이제 공개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X나 트위터를 비롯해서 이런 거를 테슬가 할 때 그런 과연 머스크가 할 때 이 새로 지명된 측근이 이 X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떤 이제 그 SNS를 통한 사회적 물의도 많이 빚어 왔었는데 그것이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이 위원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면 엄청난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머스크와 트럼프가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한 일을 보면 됩니다.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들어가서 X로 바꾸면서 직원 한 반 정도 넘게 해고해 버립니다. 일순간에 다 내보내 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해보니까 다 필요 없는 인력이다 이거예요. 핵심 개발자 인력과 핵심 조직 경영 인력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정부 조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일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을 일거에 해고해 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필요 없고 한 몇 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다 해고해버리고 필요한 건 몇 개만 남기고 그리고 걔들이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하고 다 있어요. 트럼프는 감세가 하고 싶어요. 감세를 하려면 정부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상의 커플이에요. 둘은 완전 브로맨스를 찍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 이 둘의 이 어떤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갈 텐데 문제는 과연 둘이 안 싸우겠느냐입니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싸움을 안 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재무장관을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결정권자인데 자기가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그래도 트럼프는 머스크는 천재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느 순간 천재야라고 말하지 않고 참다가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싸질러 버리면
그렇게 될 그 수도 있다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네. 나오는 게 실제로 지금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서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제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불꽃이 튈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과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개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강한 두 강한 캐릭터 강캐가 이렇게 부딪히면 엄청 스파크가 튀면서 언제든지 이별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피격되고 머스크가 공개 지지선을 했지만 2016년 대선 당시에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되게 비판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머스크에 대해서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인사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대통령 신기를 거슬려서 주변 참모들이 좀 불편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겠고. 뉴스거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8385님이 사람을 이름 따라 간다더니 정말이구나 싶습니다. 서영민 기자님 영민하십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패밀리 좀 누구시죠? 그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나루 기자가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웃지 않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채, 은행채, 회사채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채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한자는 다릅니다만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본드. 많은 분들이 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와, 4713님이 강력한 힌트를 두시는 이거 뭐니까 이행시, 이행시 보내주셨네요. 4713님. 채소는 몸에 좋아요. 권장하고 싶은 식품입니다. 보내주셨고요. 1121님 성공의 비밀번호 성공예감 이렇게 하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내 기업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미국 정치권의 인사 얘기를 했다면 국내 기업들의 인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도 조직 개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삼한전자까지 미끄러졌다는 소식은 다 네.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이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날에 이제 49,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한 4.5개월 만에 최저가였다고 하고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한 7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10조 원 정도 자사주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한 3조 원은 이 중에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다시 이제 올라와서 5만대 돌입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좀 그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좀 급한 물은 껐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단발성 처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대처 방안은 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삼성도 이제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조금 더 어떤 쇄신의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원래 모든 주요 대기업들이 12월에 이제 네. 사장단 임원 인사를 하죠. 그래서 발탁할 분은 발탁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집에 갈 분들은 가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분위기 쇄신을 한다면서 조금 땡겨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도 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지금 11월 좀 땡겨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뭐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전영현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오면서 그렇죠. 인적 쇄신 그다음에 뭐 분위기를 바꾸겠다, 문화를 바꾸겠다, 조직 개편하겠다라는 예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뭐 최근에 뭐 자사주 매각 이거는 뭐 조직 개편과는 자사주 매입은 저희 조직 개편하고 무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좀 투자자든 삼성을 걱정한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중동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 수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느리다. 왜 느리냐. 이거 자체가 삼성의 문제를 상징한다. 사실은 10월 8일 날 사과를 했는데 사실 사과할 때 한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직 개편이 당장 있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어디 사장으로 가고 바운더리는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연구 인력을 메모리에 몰아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인사가 나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머리 인사가 나고 나서 밑으로 순차적으로 인사가 나면서 조직이 쇄신을 한 뒤에 심기일전에서 시작하는 데까지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너 달은 걸립니다. 근데 2달째 인사를 못 하고 있어요. 한 달 넘어갔는데 인사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일 발표한다 막 이러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삼성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외부에서 나오는 지적은 누가 문제다, 재무가 문제다, 뭐 소초가 문제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이니셜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반영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맞춰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저희 기자들께 하는 용어로 짜내는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억지 기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삼성의 어떤 최소한의 뭐 얼개라도 발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표를 안 하지? 아무튼 오늘이 11월 19일 오늘이 이병철 회장 37주기라고 해요. 그렇죠. 오늘 발표하려나라고 어제 이거 기사들이 나왔는데 아무 발표가 없습니다. 또 지금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12월 6일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주년이래요. 참 잘도 찾아냅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날 발표하려나? 뭐 이런 관측 기사들이 나오는 게 답답함의 반영이죠.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삼성이 반도체를 실제로 시작한 건 84년, 도쿄선은 84년에 실제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50년, 지금부터 50년 70몇 년이에요. 삼성이 인수했던 한국 반도체 설립 연도입니다. 삼성하고는 무관할 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앞에서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인선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사고 방식을 너무 많이 뒤집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이제 삼성을 볼 때도 항상 삼성의 위기는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외부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인데 왜 저러나 싶었고 뭔가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스피드 경영, 빠른 의사결정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더 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뭔가 속도감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더 느리게 진척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답답한 거죠. 일단 위기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부회장이 사과를 했으니 안 해도 되는 사과를 하면서 본원적인 위기라는 말까지 했으니 본원적인 위기란 말은 메모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사과까지 했으니 분명히 내부에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 바 모른다. 그게 더 인적 쇄신의 걱정스럽죠. 어떤 폭도 좀 당연히 클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뭐 부회장도 반성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 회장은 어떻습니까? 회장은. 지금 뭐 공개 행보 자체가 거의 없고 이재용 회장은 메시지 자체도 거의 없고 뭐 논리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회사 차원의 설명은 있어요. 본인의 입장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현재 전혀 메시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주문들은 나오죠. 삼성의 뭐 준법감시위원회 일종의 이제 잔소리하는 기구들이 이재용 회장이 빨리 등기사를 맡아서 책임 경영을 해라라는 주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책임 경영을 한다고 지금의 실적이 반드시 반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위기니까 위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라는 주문인데 어쨌든 그 메시지도 나온 지 그런 주문이 나온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만 반응은 없어요. 좋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라는 반응들이 계속 커지는 거고 단적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뭐 그 사장단 인사를 하면서 CEO를 스페인 그 외국인을 앉혔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북미 지역 CEO.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삼성 스페인 분이 사장이 됐다고 해서 3년 뒤에 현대차가 뭐 우길승천할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파격적이고. 근데 삼성은 너무 조용하니까 더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재판도 계속 이재용 회장 앞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론을 보면 아직 전면에 나서지 마라. 때가 안 됐다. 더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더 우위일지 아니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어디서 뭐 하느냐. 존재감이 없다라는 게 더 우위일지 사실 청취자분들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더 반성을 하라. 굉장히 한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업 경영이 문제인데 왜 나서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지 삼성 내부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게요. 이게 뭔가 좀 과감한 결단이 좀 내려져야 할 텐데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고 다른 그룹들은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몇몇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좀 쟁걸음을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아까 김종국 기자가 좀 얘기를 해줬고 현대차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그 무뇨스 대표를 이제 그 선임을 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이제 북미권에 조금 더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룹 싱크탱크 수장도 이제 성김 이제 전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네.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화가 이제 방산에 많이 특화가 돼 있고 그 트럼프도 최근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통화할 때 그 미국 조선업이 네. 그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한화가 이제 한화오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화가 김승현 회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 대통령 2017년 취임식에 그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강상 문제로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방산 분야에서 하나가 움직이고 있고 이제 SK도 최태원 회장도 그 메모리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회사 이제 솔리다임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AI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쪽에 의장을 맡으면서 좀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 당선에 맞춰서 이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리다임은 한데 또 이제 위기감이 또 높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제 챙긴다라는 네. 거고 한화그룹도 뭐 김승현 회장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제 핵심 자회사 네. 여기 또 뭐 회장을 맡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또 빠르게 인선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90년대생 대표이사가 나와서 또 화제가 된 그룹이 있습니다. CJ. 네. 일단 부럽더라고요. 1990년생 네. 방준식이라는 분이 이제 CJ 4D 플렉스 여기 어디냐면 CJ CGV의 자회사인데 우리 그 CGV 극장 가보면은 4D라고 해서 막 영화가 함께 의자가 막 움직이고 네. 막 향기도 좀 나오고 물도 바람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스크린 X라고 해서 우리 전면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까지 다 이렇게 스크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4D 기술인데 그 영화관에 그런 4D 기술을 도입하는 CGV의 자회사 이제 대표가 됐어요. 물론 뭐 작은 자회사 대표니까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90년생이면 만으로 34살인데 34살에 우리나라 CEO 되는 거는 거의 미국에서나 보던 일이에요. 사실 실제로 이번에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논란되는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40대 초반.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27살 뭐 이런 거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4세라고 나오길래 저는 가운데점에 빠진 줄 알았어요. 네? 3, 4세는 줄 알았어요. 3세가. 오너 3세와 4세를 말하는 거였어요. 네. 왜냐면은 CJ 그 이재현 회장의 아들 네. 이선호 지금 이제 직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34세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CEO로 발탁됐구나. 전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고 기사를 눌렀는데 약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파격입니다. 파격이고 물론 이게 성과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인선이고 뭐 CJ에서 나름 뭐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 이선호 실장입니다. 경영 리더긴 한데 CJ 제1재단 식품성장추진실 실장이라고 포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90년도생입니다. 여기에 약간 느낌이 있죠. 90년생인 이선호 실장이 경영 리더가 경영권을 받기 전에 고 연배들 혹은 딱 90년생이 처음으로 CEO가 됐다는 얘기를 오너 일가의 후계자가 듣지 않기 위한 포석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신상필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내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기업의 또 혁신을 위한 그런 또 장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성 임원들 인사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그러니까 국내 100대 기업으로 했을 때 여성 임원 수가 46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다라고 하고 늘고는 있는. 네. 그 작년에 439명이니까 24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463명이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04년 한 20년 전이죠. 네. 그때 13명이라고 하니까요. 20년 전이랑도 그렇고 10년 전보다는 한 10년 전에는 106명. 그러니까 그때도 300명 이상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임원 중에 여성 임원 비중이 6.3%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임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는 10년, 20년 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 임원이 사실 남녀가 다 같이 있는데 여성 임원은 6.3%면 뭐 50%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여성 임원의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에 13명이라는 건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유리천장 부분에서 좀 가야 할 길이 더 좀 까맣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뭐 좀. 예를 들어서 60년대생, 70년대생은 뭐 사회에 진출이 여성분이 뭐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이제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뭐 80년대생 여성 CEO고 네.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성비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많이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거죠. 네. 한국이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인데 민간 부분이 더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정부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의 숫자가 직원의 숫자가 훨씬 많고 그래서 직원이 뭐 반 넘는 부처도 있습니다. 외교부 같은 곳은 예전역에 10년, 20년 전에 여성의 숫자가 들어가는 입부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았고 많은 공공부처가 그렇고 공공기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은 CEO가 될 만큼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의 한계도 있는데 일단 분명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좀 더 CEO로 많이 아니면 그 윗단으로 상무 이상의 임원으로 많이 발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민간은 공공 부분보다 훨씬 더 더디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대기업들이 남성을 좀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여전히 있었어요.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더 빨리 만드는 일은 더 빨리 발탁하는 일이겠죠.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율도 나아집니다. 저희가 2부에는 93년생 CEO가 나옵니다. 오. 프랜차이즈까지 하시는 여성? 자영업 시간. 여성은 아니시고 창업 대단한 트렌드 거죠. 시간에 창업 네. 트렌드 시간에 2부에 같이 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요. 이 어려운 자영업 시장 특히 MZ세대 사장님들 90년대생 사장님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였는지 그거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죠. 뉴스 잠시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